네. 예, 진행해 주시죠. 제가 이번에 뉴스 사무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나? 예. 자, 그러면 3프로TV 취재팀장이죠. 권순우 프로의 뉴스3 첫 번째 뉴스 어떻게 됩니다. 아, 정프로 빈자리가 있네 진짜. 아, 증시 먼저 뉴욕 증시 먼저 살짝 짚고 가야죠. 아이. 아니 사실은 쫙 할 때 내가 살짝 내 미스터마켓도 좀 보고 그러거든. 볼 수가 없구만. 그러게요. 자, 뉴욕 증시 금요일 날 별로 안 좋았던 걸로 보이는데. 네, 지난주 계속 약한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3대 지수가 지난주에만 한 예. 2% 이상 하락을 좀 했어요. 예. 그리고 금요일에도 다우존스가 0.07% 거의 한 강보합 정도로 예.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은 마이너스 0.2%, 마이너스 0.2%, S&P 500은 마이너스 0.1%, 0.01%. 어유, 그래도 뭐 다우지수가 진짜 참새 눈꽃만큼 이라도 어쨌든 상승 반전에 성공했군요. 예, 그래서 저 S&P 500도 보면은 그때 예. 살짝 상승 반전할 뻔했던. 약보합 뭐 혼조라고 해야 되겠군요. 예. 근데 그게 뭐 지난주 내내 그 증시는 예. 아무래도 금리, 지난주에 김프로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던 금리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그러면서 금리 영향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기술주들이 약하기 때문에 S&P 500, 나스닥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약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렇죠. 근데 참 그 오랜만에 그 저희 제가 주로 있는 단톡방들 중에 네. 그 매크로 하시는 분들 단톡방이 하나 있거든요. 음. 되게 오랜만에 활성화가 됐더라고요, 지난주에. 그러니까 정말 그 증시가 뭐 언제까지 이렇게 오를 거냐라고 생각했던 때도 있는가 하면은 정말 이제 매크로의 영향을 다시 받아서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굉장히 오랜만에 그런 얘기가 나온 근데 것 같아요. 참 저는 그 주식시장에 뭐 우리 건프로보다 훨씬 더 오래 있었습니다만은 그 질서라고 할까 그 원칙은 예. 아마 우리 인류가 경제 활동 혹은 살아가는 한 그 계속 유효할 것 같아요. 평균에 회귀하는 거.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그냥 너무 극도로 오르면 다시 좀 조정을 받고 너무 극도로 안 좋으면 다시 좀 회복되는 그런 상황을 계속 반복하는데 우리 그걸 계속 잊어버리죠. 예? 그러니까 그때는 잘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원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걸 원치도 않아. 맞아요. 그리고 좀 보시죠, 뭔가 좀 적응할 만하면은 또 변하고 적응할 그러니까. 만하고는 변하고 막 그러는데 예. 제가 뉴스를 소개해드리면서 주로 들었던 얘기가 요즘엔 뭐 특별한 매크로 뉴스가 없습니다. 이 얘기를 좀 그동안 한동안 드렸었던 것 예. 같아요. 근데 이번 주만 하더라도 이게 굵직굵직한 일들이 엄청 많아요. 뉴스가 쏟아지죠. 예, 일단 25일에 네. 그 연준이 가지고 있는 연간 어떤 화두를 던지는 잭슨홀 미팅이 있고요. 뭐 경제 전망의 주제라고 하는데 여기서 또 이제 긴축에 대한 의지를 어떤 방식으로 드러낼지에 따라서 시장에 네.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3일에는 인공지능의 대표 주자인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거 기다리는 분들이 많더군요. 예, 근데 꼭 엔비디아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예. 하더라도 박병창 이사님이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통 이제 종목별로 좀 생각보다 좀 약할 때는 대장주가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가 굉장히 그 방향성을 정하는데 지금 미국 증시의 대장주는 누가 뭐래도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23일 실적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24일에는 우리나라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습니다. 뭐 사실 우리는 금리 동결하게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뭐 워낙 여기저기서 뭐 중국발도 그렇고 우리나라 발도 그렇고 여기에 이제 좀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동결을 하게 될 텐데 이게 상대적으로 금리 격차가 벌어지게 되는 경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의 금리 움직임보다는 우리나라 금리 결정에 따른 환율 예.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창용 싶습니다. 총재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좀 관심거리인 것 같아요. 예전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연준에서 금리 결정을 하면 항상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의 코멘트나 뭐 성명문 발표 이런 것들에 주목하는데 우리는 그런 게 별로 없었는데 예. 이창용 총재로 바뀌면서부터는 이창용 총재가 기자들한테 어떤 코멘트를 하는지도 좀 귀를 열고 좀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존재감은 확실히 커진 것 같아요. 확실히 커졌죠. 거기에 더해서 지금 환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예. 있잖아요. 그럼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 기자들도 질문을 할 테니까 이게 한미 그 금리 격차에 따른 환율의 변화까지도 한번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창용 총재도 잭슨홀 가죠? 통장 갔던 것 같은데 통상은 갑니다. 예. 근데 날짜가 겹치나요?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좀 예. 빨리 가야 되나? 그래요. 그거는 좀 더 추가로 알아봐야 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일에 이거는 국내 뉴스인데 그 예. 네이버의 하이퍼크로바엑스가 발표가 됩니다. 근데 뭐 엄청난 그 자신감을 표명하더라고요.
자신감은 되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나라에는 아무래도 인공지능을 국내 서비스로 출시한 곳이 예. 있는데 상대적으로 좀 예전 버전이다 보니까 관심을 좀 덜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하이퍼크로바 X가 발표가 되면은 한국 인공지능 기술의 현주소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아무래도 좀 중요한 뉴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는요. 예. 저는 사실 근데 이런 뉴스를 전하긴 전해야 되는데 음. 되게 무서워요. 뭐 이렇게 처음부터 겁을 줘요. 아예 한미일 정상회담 관련한 아, 뉴스 캠프 좀 하려고 데이비드. 그러는데 이게 그 좀 고민을 좀 하다가 여기에 대한 의미는 전문가적인 좀 해석이 필요할 것 같고 이거는 뭐 어떤 정치적으로나 안보적인 의미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좀 전문가적인 해석이 필요할 것 같은데 따로 코너에서 해설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예, 그냥 뭐 한미일 정상회담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세 개의 문서가 채택이 됐는데요. 네. 하나는 캠프 데이비드의 원칙, 그리고 캠프 데이비드의 정신, 그리고 한미일 협력에 대한 공약입니다. 원칙, 정신, 공약. 공약. 예. 예, 그게 정말 무거운 단어들을 계속 썼네요. 예, 원칙이라는 거는 원칙에는 공동 가치와 규범에 기반해 한반도와 아세안, 태평양 도서국을 포함한 인도 네. 태평양 지역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강화를 천명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이라는 거는 이제 제일 근간이 되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정신이라는 거는 공동 비전과 정상회의의 주요 결과에 대해서 쓴 공동 성명문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이라는 거는 기준에 대해서 쓴 거고 이 원칙에 기반해서 이번에 공동 성명에 어떤 내용이 나왔느냐 이게 정신입니다. 네. 이 내용들은 오늘 이제 국무회의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 공동 성명 내용 중에는 영내 위협에 대응하는 핵심적인 부분만을 따로 빼서 그러니까 공동 성명의 내용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중에서 영내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부분만 따로 떼서 작성한 게 이른바 공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상회의 결과 가운데 핵심은 한미일 협력의 제도화인데요. 우리가 보통 한미 동맹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미일은 그 동맹은 아닌데 한미일이라는 체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례적으로 만나는 그런 체계는 없어요. 예. 근데 한미일의 협력을 제도화했다라는 것에서 의미 부여를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3국에서 다루고 있는 그 내용들이 안보, 외교, 국방, 산업 장관들이 함께 대동을 하는 그런 자리예요. 네. 그러니까 경제 이제 통상도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군사 동맹의 의미라기보다는 그거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측면에서 다루고 있다라는 게 또 하나의 의미를 둘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한미 동맹 같은 경우는 과거 우리나라가 그 한국전을 치르면서 일어났던 북한을 상대로 하는 동맹입니다. 근데 이번에 한미일 그 협력 체계 같은 경우는 인도 태평양 대화를 비롯한 협의체 그러니까 한미일이라는 모임이 이전에 한미 동맹이라는 건 북한을 상대로 한다 그러면 한미일이라는 협의체는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훨씬 그 범위를 좀 넓혔다라는 부분에 또 결국 의미가 좀 뭐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어떻게 보면 대응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한미일이라는 그 프레임으로 이제 대응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예, 근데 그거를 뭐 그 얘기를 하면은 명시적으로 중국에- 달지는 않았지만 예, 중국에서는 좀 반발할 것이 너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지금도 뭐 굉장히 크게 반발하고 있긴 해요. 예, 그래서 표현에는 뭐 동맹이라는 표현이라든지 네. 중국을 타겟으로 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한미 동맹이 북한을 상대로 했었다라는 것과 비교를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네. 한미일 협력체를 체계화, 공식화했다라는 것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는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래서 지역적 범위에서 한반도 문제로 귀결이 됐었던 거를 아시아 태평양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이슈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는 점이 이번의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그 두 번째 그 정상회의는 우리나라에서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왜 그러냐면 지난 5월에 그 G7 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의가 잠깐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는 미국에서 열렸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는 한국에서 열리는 게 좀 어떤 순서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언제쯤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예. 아마 근데 되게 이 삼국 그 정상들이 전보다는 훨씬 자주 만나요. 사실은 한미일 정상이 세 명이 함께 모이는 그 미팅이 예.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국제 G20나 이런 데 가면 이제 우연찮게 이렇게 만나거나 그런데 예. 이런 모임이 굉장히 그 잦게 된다라는 거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겠다. 예. 그런 속내들도 주말 가운데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이 동북아시아의 어떤 지정학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이 전보다는 훨씬 더 긴장감을 가지고 진행될 거다 이런 생각도 좀 들더군요. 예, 그 저희가 한번 압권에서 한번 다뤘었는데 네. 그 나토 정상회의를 할 때 음. 나토가 원래 그 러시아를 상대로 그렇죠. 만들었던 거잖아요. 북대서양 조약기구죠. 예, 근데 그동안 러시아하고 워낙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그냥 네. 뭐 군사훈련도 러시아랑 같이 했었다 그러더라고요. 나토가 예. 그래가지고 나토가 사실 존재감이 이제 뭐 테러리즘에 대한 대항 뭐 이런 걸로 하다가 예. 이번에 나토 정상회의를 하면서 그 내용들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러시아를 타겟으로 하는 게 불명하게 하고 그 내용에 중국을 넣거나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났던 거고 이 동아시아국을 중심으로 해서는 보통 한미 동맹은 이제 북한을 대상으로 하던 거였는데 한미일 정상회담이 있었다는 거는 이걸 또 지역적 범주로 확대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거를 꼭 한미일만 보실 문제가 아니라 조금 더 이제 글로벌한 레벨에서 지금 그러네요. 변화를 함께 보실 한미일의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인도태평양으로 해서 나토까지 연결되는 그죠? 예.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게 좀 다가올 것 같습니다. 자, 워낙 중요한 뉴스라서 국제 정치 외교에 관련된 한미일 정상회담 뉴스 첫 꼭지로 뽑아주셨고요. 예.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뉴스는 오늘 아까 제가 그 이번 주에 굵직한 뉴스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중에 제일 굵직한 뉴스는 어쩌면 오늘 발생할 뉴스일 것 같습니다. 중국의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대출 우대 금리가 결정이 됩니다. 네. 이게 워낙 부동산 금융업계의 어떤 채무 불이행 그 디폴트 우려가 워낙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인하가 될 것으로 좀 전망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은행이 지난해 8월 이후에 계속적으로 동결을 해왔는데 아마도 그 지난달에도 동결을 했고요. 근데 그 조금 금리 한번 내려가는 것 같이 보시면은 차트 한번 보여주세요. 보시면은 네. 계속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글로벌하게 금리를 올리고 있는 추세였는데 2020년 이후에 계속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중국이 부양책을 안 한 건 아니에요. 근데 계속적으로 내려왔던 부분들이 이쯤에도 불구하고 7월에 소매 판매, 산업 생산 이런 부분들도 예. 다 2%대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소비 생산 모두 부진한 상황에서 뭔가 좀 그 부동산발 채무 불이행 디폴트 위험까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여기서 부양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안 그래도 위안화가 약한 상황에서 금리까지 낮추게 되면은 더 약해질 수 있다라는 그게 걱정들은 고민이죠. 예, 걱정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인민은행이 이제 금리 결정을 하고 난 이후에 금융시장이라든지 외환시장의 변화에 주목들을 네.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중국 관련한 얘기들은 많이 나올 테니까 제가 그 새로 나온 뉴스만 좀 건조하게 전달을 해드리면은 일단 컨트리 가든 비구이 위안의 어떤 부채 관련해 가지고 이게 결국은 이제 상환하지 못하겠다라는 얘기들을 채무자들에게 통보할 뭐 예정. 제목은 연기 상환이다, 뭐 분할 상환이다 이렇게 됐지만 사실 상환 유예죠. 그러니까 못 갚는다는 거죠. 예. 못 갚으니까 이제 3년에 걸쳐서 7차례로 분산해서 상환하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한 7천억 이상의 부채를 이제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된 네. 거고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부채 규모가 257조 원이라고 예. 해요. 근데 그 숫자는 뭐 사실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니기 예. 때문에 헝다를 보시면 알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큰 규모의 2021년부터 지금 뭐 어떤 건 내다 팔고 뭐 어떤 건 쪼개고 뭐 어떤 건 갚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왔다가 이번에 미국에다 또 챕터 15 또 그렇죠. 신청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채무 조정은 그렇게 워낙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257조라는 돈이 좀 이렇게 굳이 신경 쓸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부채를 못 갚겠다라는 그것에 그 다음 후속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그런데 거고. 저걸 누가 저 자산들을 사줄 데가 없을 거예요. 중국 내부에서 소화해야 되는데 그렇죠. 중국 내부에서 소화해야죠. 해외에서 살 수 있다라면 뭐 가능성을 좀 열어두겠는데 제 생각엔 중국의 부동산 부실 자산을 해외에서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걸 금융 상품화해서 NPL로 뭐 하면 모를까. 근데 그냥 이 자산 그러니까 예. 부동산 자체를 해외 자금이 저걸 사러 들어가는 일은 거의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게요. 이거는 뭐 국영 기업들이 사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결국 이제 중국 당국의 부담이 되겠죠. 예. 은행을 통해서. 예, 그리고 그 중국 국유 부동산 업체인 신호오션 위안양이라고 중국명인데 여기도 지난 14일에 2024년 만기 278억 원을 이자 상환을 못 해가지고 거래 중단이 또 됐습니다. 국영인데. 예. 근데 이 액수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채무 네. 상환을 못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뭐 이제 헝다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드렸고 중국 최대 자산운용 업체인 중릉국제신탁
같은 경우도 63조 9천억 원 규모의 상품을 상환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만기인데 상품 상환을 연기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이제 은행이 이제 오늘 그 인민은행이 이제 금리를 내리게 될 건데 사실 금리를 낮춘다고 해서 시장에 돈이 풀리는 건 아닙니다. 일단 시중은행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대출이 발생을 해야 시중으로 돈이 풀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금리만 낮춘 게 아니라 한번 싹 불러 모았습니다. 시중은행도 불러가지고 대출하라고. 대출해라. 근데 대출이 안 된대요 지금.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드릴 텐데 자발적으로 뭐 대출을 해야 할 소비자가 있어야 되는데 예. 그 지금 뭐 중국 소비자들이 지금 빚 갚는데 혈안이라는데 그죠? 근데 그 문제를 좀 말씀드려볼게요 미스터 마켓 시간에. 예, 그래서 인민은행은 어쨌든 주요 금융기관들이 책임을 지고 대출을 늘려야 한다라는 부분의 어떤 창구 지도까지 네. 소식이 있었습니다. 미국이나 뭐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판세네요, 그죠? 우리나라는 그 50년 만기 대출 그 농협은 이제 중단한다. 농협은 중단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햇살론 같은 경우도 조금 줄이기로 했고 건프로가 중단시킨 거 아니에요, 그거? 아, 시계 얘기하듯이만. 근데 뭐 저는 50년 만기 대출 자체에 불만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뭔가 이게 뭐 온탕링탕을 너무 왔다 갔다 변동성이 좀 컸다, 정책적 변동이 좀 컸다는 부분. 그런 용어를 썼죠. 정책이 너무 가벼웠다, 그죠? 자, 세 번째 뉴스 보죠. 세 번째 뉴스는 이것도 뭐 안 좋은 뉴스 자꾸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거의 끝물이 될지 아니면 예. 새로운 시작이 될지 LH가 전관 업체와 648억 원 규모로 맺었던 계약을 백지화 전관이라는 게 했습니다. 전직 LH 임직원이죠. 직원이었던 분이 나가서 업체를 차린 것도 있고 취업한 것도 취업한 있고. 거. 아, 그렇겠군요. 예, 근데 보통 전관이라 그러면 취업한 경우가 좀 많죠. 음. 이번에 그 천근누락 사실이 발표된 지난달 31일 이후에 체결된 전관 업체와의 계약이 네. 모두 취소가 됐습니다. 네. 그게 한 11건인데 648억 원 규모입니다. 근데 여기서 거기에 뭐 전관에서 무슨 역할을 했냐 안 했냐 이거까지 점검을 했던 건 아니고 그냥 그 퇴직자가 근무하는 업체하고 계약이 됐다면 이거를 다 그 중단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설계 공모가 10건이고 감리 용역이 1건. 이번에 그 제일 아쉬웠던 부분이 설계, 시공, 감리 어느 한 군데서라도 좀 이거를 잡아줬으면 예. 그렇게 아니 뭐 어느 정도는 철근을 뺀 것이 안 들킬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아예 그냥 철근이 하나도 안 들어간 것도 이제 있었잖아요. 웃을 일은 아닌데 예. 그런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도 네? 이게 일종의 사회적 신뢰의 문제인데 예전에 그 이제 거기서 공사장에서 시공을 하시는 분들도 예. 그러니까 자기들은 어떤 그냥 설계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이제 좀 오늘 자기 경험도 있고 막 그러면 하다가 이게 뭐야 이게? 아니 뭐 실제로 그 얘기를 제가 좀 들었어요. 예. 그 얼마 전에 부동산 하시는 분들 얘기 들었는데 이게 뭐야 이게 그럼 잘못된 거 아니야? 이게 그 이른바 그 현장에서의 예. 그 어떤 자기들의 경험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도 막 뭐 이거 똑바로 해야 막 그런 아저씨들도 있고 막 그랬는데 예. 지금은 그냥 주면은 그냥 눈도 안 보고 그냥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현장에서의 노하우를 가지고 이게 뭐 경험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뭐 야 이거 소장 이거 다시 보라 그래 뭐 이런 아저씨들이 예전에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외국인 비율도 많이 높아지고 뭐 거기서 그냥 뭐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뭐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만약에 예전에 만약에 그렇게 철근 하나도 안 들어간 거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그게 저 일본 말이라서 그런데 저 나쁜 말로도 말씀드린 일종 곤조가 있었죠. 곤조. 어? 그 단어 제가 쓸까 말까 아니, 고민을 좀 했었는데 그래서 내가 고참이 써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도 많이 쓰이는데 예. 야, 이건 아니잖아. 예.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현장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얘기 하면 괜히 뭐 자기만 찍힌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외국인들 많아지면은 그거 가지고 뭐 곤조 부릴 일은 없는 거잖아요. 그 얘기들을 얘기하면서 이게 사회 곳곳에서 이제 어떤 자기 역할을 하던 분들이 이제 자기의 어떤 직업에 대한 철학, 이게 철학이란 거창한 표현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종의 최소한의 윤리 같은 것들을 전에 보니까 지켜왔던 게 누구더라 그 어떤 분을 모셔서 조선업 얘기를 하는데도 조선업도 그런 게 있다는 거잖아요. 조선업은 진짜 네? 중요한 겁니다. 설계해가지고 그 예를 들면 쫙 전공자들이 뭐 딱 해서 해도 현장에 가면 그거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회사는 좋은 배가 나오는 거고. 예. 까라면까지 뭐 이렇게 말이 많아요 현장에서. 혹은 현장에서도 납두라 그래 그냥 해.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배가 그만큼 퀄리티가 안 나오고 또
이 공기가 지연이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건축 현장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중간중간에서 브레이크도 걸고 이런 거 제도적으로 좀 어떻게 좀 그러려고 사실 감리도 하고 하는 거긴 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설계도 정말 자기 어떤 직업적인 윤리를 가져야 되는 거고 시공 감리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이렇게 삼중 장치를 달아놓은 건데 그렇죠. 그것도 잘 안 됐고 예. 이번에 11건을 비롯해서 낙찰자를 선정하지 않은 용역에 대해서도 공고를 아예 취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앞으로 LH의 어떤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기로 했는데요. 사실 이게 단순히 뭐 이후에 계속적으로 나올 겁니다. 뭐 건설 분야에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 단어인데 뭐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 이런 것들도 추가로 나온다라고 하는데 예. 정말 이런 문제들은 어디서부터 해결을 해야 될지 참 아쉬운 상황이에요. 뭐 사실 속된 말로 뭐 곤조 부린다고 월급 더 챙겨주는 것도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런 사회적 신뢰 관련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건이 반복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좀 직업에 그러니까 이게 돈 문제를 떠나서 뭐 직업에 대한 윤리라든지 철학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렇죠.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그럴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이 전관은 어디까지로 볼 거냐 이거죠. 예를 들면 뭐 정년퇴직 다 한 다음에 예. 정말 이름만 빌려주고 뭐 그런 분들도 있을 거고. 근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업종이나 예를 들면 스페셜티 때문에 스카웃을 당해서 예. 그 사람이 왕성하게 일하고 있는 업체도 더러 있을 텐데 뭐 이 그쵸. 경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사회에게 전관이라는 것도 참 잘 구분해내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시계추처럼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래서 다 안 돼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거기서 생겨나는 또 단점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역할로 해야 되는 부분들, 뭐 윤리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으로 해결되는 부분을 어떤 규제라든지 강제로 이거를 해버리게 됐을 때 또 생겨나는 부작용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안 좋은 그 뭐 사건들이 자꾸 발생하다 보니까 규제는 좀 더 강해지고 그러면 이제 시장의 자율성은 근데 좀 이제 더 분명한 그런 것 같아요. 그게 LH 사태가 터진 게 언제였죠? 2021년이었나? 2020년도였나요? 그렇죠. 그때 왜 기억나시잖아요. 예. 왜 내부자들이 뭐 땅 미리 사놓고 예. 그때 엄청난 여론이 안 좋아가지고 그죠? 예. 그런데 그때 이후에 정말 전반적인 LH 공사의 어떤 경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진짜 새롭게 태어나는 뭔가가 됐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만큼 우리 사회가 LH라는 조직에 대해서 면밀히 들여다본 적이 없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 안전이라든지 전관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사실 그 땅 투기와 견조도 결코 소홀해서는 안 될 부분인데도 맞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항상 그런 여론이 됐을 때 미봉하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서 또 이제 한두 달 지나면 또 분명히 이런 뉴스 나올 것 같은데 여기만 그러냐 그러면 다른 공사도 한번 들여다볼까? 전관이라는 측면에서 그렇죠. 당연하지 않겠어요? 예, 예. 그래서 미리미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점검도 좀 하고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올 때라도 점검을 좀 해야죠. 세게 해야죠. 해야죠. 예, 할 네.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